단 10분. 중국과 일본의 최첨단 연합함대가 지도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나토 최고사령부는 발칵 뒤집혔고 전직 영국 해군 참모 총장은 이건 명백한 사기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던 함대를 침몰시킨 것은 핵잠수함도 스텔스 폭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자존심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죠. 모두가 고철이 될 것이라 비웃었던 단 한 척의 배. 예산마저 깎여 건조조차 불투명했던 바로 그 항공모함. 그 배를 만든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와 혼을 담아 21세기 최강 세계 최강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내는지를요. 그 믿기 힘든 기적 뒤에는 수백 년 전부터 준비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공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유럽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영제국 해군 제1해군경을 역임하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해상작전사령부에서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 퇴역제독 조나단 마일스라고 합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과분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았고 항공모함 중심의 정통 해군 전략을 설계하며 제국의 영광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저에게 해군력이란 곧 국가의 힘이었고 그것은 거대한 함선과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그것을 운용해본 역사와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관점에서 세계의 해군력은 명확하게 서열이 나뉘어 있었는데 전통의 강자인 우리 영국과 압도적인 힘의 미 해군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장악해가는 중국의 거대한 함대 또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활하고 영리하게 힘을 키우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까지는 제가 인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요? 대한민국 해군은 제게 늘 의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을 만드는 조선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군함이라는 건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의 해군력은 결국 미군이라는 압도적인 존재에 기생하는 스스로의 힘이라 보기 어려운 허상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자리에서 저는 한국 해군을 반쪽짜리 전력이라고 조롱했고 그 오만함이 마치 신념처럼 저를 지배했어요. 그런 제가 단 10분짜리 브리핑 하나로 모든 것을 부정당했어요. 저는 오늘 바로 그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신념이 제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경험과 지식이 10분 만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경악과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치욕스럽고도 경이로운 날의 기록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 지하의 최첨단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였는데요. 저를 포함한 각국 해군의 수뇌부들이 동북아 해상분쟁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가상전쟁을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지만 저에게는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훈련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속에는 거대한 중국의 산둥함과 일본의 이즈모급 항공모함이 위용을 뽐내며 연합함대를 구성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미 해군 제독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라고요. 중국의 거대한 물량과 일본 특유의 교활함이 만나니 한국의 해안선 따위는 완벽하게 봉쇄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고 그래, 이것이 바로 현실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 국제관계의 본질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한 구석에서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크기의 함선 하나가 나타났는데 레이더에 잡힌 그 작은 아이콘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게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저런 장난감 같은 걸 바다에 띄워서 뭘 하려는 건가 생각하며 실소를 터뜨렸어요. 한국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쯤으로 치부하며 비웃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난감 같던 함선의 갑판에서 마치 지옥의 벌떼가 풀려난 것처럼 수백 개의 작은 불빛들이 하늘로 뿜어져 나왔는데 그것은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AI로 통제되는 무인 전투 드론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은 순식간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거대한 날개의 형상을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 함대의 자랑인 이지스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수백 개의 공격 목표에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완전히 다운되어 버린 거죠. 통제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새하얘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거대한 항모들은 마치 유령에게 홀린 것처럼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날아든 어뢰에 맞아 거대한 선체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분, 단 10분 만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단순한 전투력을 넘어서 개념과 철학 그리고 기술력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순간이었고, 위용을 자랑하던 중일 연합함대는 단 한 척의 한국 함선에 의해 완전히 전멸당했고, 화면에 시뮬레이션 종료라는 글자가 뜨면서 통제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옆자리 동료들의 얼굴을 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제 얼굴이 아마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굳은 표정의 나토 수뇌부들이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있을 수 없는 결과 조작이라고 소리쳤어요.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박진우 제독에게 이 시뮬레이션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이 이 결과를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 박진우 제독을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고작 항공모함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사업이 좌초된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령 함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과거 일본 제국이 군축 조약의 한계 속에서 류조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실적인 꼼수라도 부리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섞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저의 경로를 듣고만 있던 박진우 제독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말은 사기가 아닌 기술이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별도의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대체 무슨 변명을 하려는 것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브리핑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제독은 저의 기술적 불가능이라는 주장을 차가운 사실들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세계가 주목하는 조선 3사가 도크마다 수십만 톤급 상선들이 쉴 새 없이 건조되는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고 화면 위에 펼쳐지는 숫자들과 그래프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비행갑판에 쓰이는 고강도 특수강, AI 기반의 함재기 이착륙, 유도 시스템, 무인 전투 지휘 통합 체계, 적응형 전자전 플랫폼과 함께 무려 160여 개의 핵심 기술이 이미 그들의 손안에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이어서 그는 이미 이지스 구축함과 최첨단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며 축적된 노하우가 군함 건조 기술의 근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이미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80% 이상을 지난 10년간 독자적으로 확보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갑판의 특수강 재질부터 전투체계 통합기술, 함재기, 이착함 유도 시스템 등 160여 개가 넘는 기술이 이미 그들의 손안에 있다는 설명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어요. 바로 우리 영국과의 기술 협력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예산 삭감이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어설픈 경항공모함을 만드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함선의 선체 설계에 바로 제 조국인 영국의 밥콕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동맹국의 최고 방산 업체가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저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오만한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제독의 충격요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저의 생각을 읽고 있다는 듯 한국 방산의 현 주소를 보여주겠다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제가 특수한 상황이라며 애써 평가절하 했던 폴란드 수출 계약서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에 만족하는 폴란드 군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우 제독은 그것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손짓에 따라 화면의 세계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한의 땅, 노르웨이가 자존심 강한 독일의 명품 자주포를 제치고 한국의 K9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섭씨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지방의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K9의 모습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곧이어 지도는 중동에 타는 듯한 사막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막의 왕국 아랍에미리트가 수조 원을 들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로 자신들의 하늘을 맡겼다는 소식이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그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한국의 기술에 맡겼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것은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면은 다시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동남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말레이시아가 차기 경공격기 사업에서 인도의 테자스를 누르고 한국의 한국형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가격 경쟁력은 물론 뛰어난 성능과 신속한 후속 지원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멎게 할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가 향한 곳은 바로 오세아니아의 호주였어요. 제 조국,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강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박진우 제독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의 현주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았던 그 유령 같던 함선은 이 모든 기술력의 정수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설명에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이 뛰어난 배를 만들고 훌륭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본 그 미친 듯한 드론 운용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제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현대 해군 교리의 그 어떤 페이지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이질적이고 기괴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박진우 제독에게 물었어요. 그 전략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어떤 교리를 바탕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술을 구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우 제독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시 홀로그램 화면 앞으로 이끌었어요. 그는 화면에 아까의 드론 궤적을 다시 띄웠습니다. 수백 개의 빛나는 점들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중국과 일본 연합함대를 집어삼키는 그 압도적인 모습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박진우 제독이 손짓하자 그 위로 빛바랜 고문서 한 장이 겹쳐졌습니다. 오래된 종이 위에 펼쳐진 건 누런 세월을 머금은 수백 년 된 수묵화 한 장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고서 하나겠거니 했지만 그 안에는 해전을 묘사한 그림이 있었고 수많은 돛담배들이 펼쳐놓은 진영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고, 하지만 눈이 그 장면에 익숙해지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름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위에서 수백 년 전 조선 수군의 전열이 움직였고 그 위에 AI 드론 부대의 실시간 비행 궤적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전율을 넘어선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만들어낸 비행의 궤적이 조선의 전설 속에서나 가능했던 그 하객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넓게 펼쳐진 양날개가 적을 휘감고 중앙에서 찌르는 듯한 돌파력으로 중심을 가르는 형세. 박진우 제독이 조용히 입을 열며 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제독님, 혹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아십니까? 이순신, 당연히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지켜낸 영웅이요. 명량과 한산도에서 일본을 무너뜨린 구국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 명의 역사 속 장군일 뿐. 그의 전략이 수백 년 뒤에도 유효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신화였고 전설이었고 박물관 유리 너머에 갇힌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신화를 꺼내들어 실제로 재현해냈습니다. 드론은 학의 양날개였고 항모는 모든 전장을 지휘하는 학의 머리였습니다.
전술은 허구가 아니었고 전설은 과학이 되었습니다. 박제독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가장 위대한 승리의 공식을 21세기의 기술로 되살렸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드론의 공격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부활한 조선 수군의 불멸의 전략 그 자체였어요. 서양 해군 교리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이 가진 전통과 지혜의 정수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충격은 이제 한 나라가 품어온 역사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위대한 영웅의 정신을 기술로 부활시켜 전 세계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전장 위의 신화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었고 단순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설이었어요. 제가 무시하고 폄하했던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를 꺼내들어 현대 과학기술과 완벽하게 융합시켜버린 겁니다. 서양의 해군 전략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치명적인 해법을 말입니다. 기술에 대한 경악은 이제 한 나라의 깊은 역사와 지혜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기술적인 충격도 전략적인 전율도 모두 압도되어 이제는 도저히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걸까요? 어째서 이토록 처절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장을 재창조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은 채 거의 넋두리처럼 박진우 제독에게 물었어요. 그토록 냉철하고 절제된 언어를 쓰던 박제독이 처음으로 눈빛을 떨구고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제독님의 조국, 대영제국은 바다를 지배해본 나라라고요. 중국과 일본 또한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이었고 바다 위에서 자신의 깃발을 꽂아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남의 바다를 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항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이며 발버둥치며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전쟁의 한가운데에 내몰리면서도 그 바다를 단 한 번도 내어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기술도 전술도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 누구보다 오래 침묵 속에서 쌓아온 그 힘이 오늘날 그토록 치명적이고 정교한 해군 전략으로 태어난 것이었어요. 그건 국방이 아니었고 단순한 전력 강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복원이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전투 드론도 항공모함도 AI도 결국 그 하나의 이유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 우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피로 새겨진 의지였어요. 그제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끝없이 기술을 파고들었는지를요. 저는 무너졌고 부끄러웠으며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조상의 피와 기억과 그리고 복수를 넘어선 생존의 철학이었어요. 박진우 제독은 갑자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과거 이탈리아 해군의 오만함을 언급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반도 전체를 불침 항모라고 부르며 자만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배움 없는 자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역사는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의 조상인 대영제국 해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스스로의 무지를 대가로 치렀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항공모함은 단 한 번도 침략의 도구가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과시도 아니고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기념비도 아니었습니다. 이 항모의 철판 한 조각 한 조각에는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온 그들의 한이 스며 있고 그 한을 이겨내며 꺾이지 않은 불굴의 정신이 실려 있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덮였고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국주의자의 시선으로 해군력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더 넓은 해역을 점유하고 더 강한 화력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해군력의 본질이라 믿었고 그것만이 존재 이유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항공모함은 그런 목적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집과 가족, 조국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꿈꾸는 민족이 아니었고 침략을 위해 한 포를 겨눈 적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그제야 깨달은 것은 그들이 기술을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개발했던 이유, 그들이 왜 조상의 지혜와 역사를 현대에 끌어와야만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단 하나,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어요. 그건 그저 국방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민족의 존엄과 혼, 그리고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한 나라의 무기체계 속에서 이토록 깊고 절절한 민족의 이야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동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고 단지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해 시대를 뛰어넘어 싸워온 한 민족의 위대한 서사였어요. 며칠 후, 저는 나토 해군 전략 최종 보고회의 마지막 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장내에는 저의 입을 주목하는 세계 각국 해군 수뇌부들의 눈으로 가득했어요. 저의 오랜 동료들, 그리고 한때는 제가 깔보았던 나라의 대표들까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준비했던 두툼한 원고를 옆으로 조용히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제 평생의 신념을 뒤엎었던 그날의 충격을, 제 온몸으로 느꼈던 전율과 감동을 저의 목소리에 실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해군력이란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수량 톤수와 그 위에 실린 함재기의 숫자로 결정된다고 믿어왔던 어리석은 군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선언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졌던 그 경이로운 시뮬레이션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히 새로운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하객진이며 수천 년의 고난을 이겨낸 불굴의 정신이 담긴 강철의 성이라고 말했어요.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이 국회에서 고작 1억 원의 예산을 놓고 싸운다고 비웃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수백 년 전 자신들의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영웅의 혼을 최첨단 무기에 새겨넣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연설의 마지막, 저는 장내에 모인 모든 이들을, 특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서방의 제독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해군 전략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이나 런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바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자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먼저 치지 않았고 모두가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자 조용하고도 깊은 박수가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믿음의 총합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 박수를 받으며 한때 삼류라 비웃었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퇴역 군인의 낡은 신념이 깨진 과정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의 크기나 예산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나라의 깊은 역사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처절한 의지가 하나로 만났을 때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분명히 보았어요. 대한민국은 절망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길어올렸고 자신들을 짓누르던 열등감을 세계가 주목할 독창성과 결기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화려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조명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의 진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한 자만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오늘 그 사실을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는 한국을 그저 K-팝이나 드라마는 잘 만들지만 진짜 힘의 세계에서는 변방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세계 최고의 해군 전략가가 자신의 평생에 걸친 신념과 편견을 모두 버리고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참 흥미롭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곤 합니다. 최신 전투기 몇 대, 항공모함의 거대한 덩치, 막대한 국방 예산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보이는 힘 뒤에 숨겨진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수천 년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했던 그 처절함, 그 속에서 탄생한 번뜩이는 지혜, 그리고 어떤 시련과 멸시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 어쩌면 이것들이야말로 수십조 원짜리 무기 체계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더 큰 함선, 더 많은 미사일을 외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게임 체인저는 그런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닐지도. 자신들의 역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답을 찾아내는 나라. 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가진 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배에 담긴 우리의 깊고 무서운 이야기를 더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역사적 쾌거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성취하며 탄성을 자아냈고 그 근본에는 5,000년 이어진 민족의 혼과 국격 상승 엔진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저명한 석학은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브리트니 한나 교수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마치고 동아시아 경제사와 윤리적 자본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모델을 분석하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어떻게 다양한 국가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왔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 하버드 스탠퍼드 동아시아 심포지엄에서 경험한 경악스러운 순간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우리 동네에는 무궁화 세탁소라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세탁물을 맡기러 갈 때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늘 저에게 달콤한 한국 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은 제가 학교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세탁소 사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 대학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 온 그분의 여정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였단다. 라는 말씀이 제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이룬 역사적 쾌거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미국 최고 대학의 교수가 된 지금까지도 한국의 독특한 발전 경로는 제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의 하버드 캠퍼스는 가을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꼭 쥐고 심포지엄 주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500석 가까운 좌석이 거의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과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북경대 천샤오롱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 교수는 중국 역사학계의 거물로 방금 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의 발표 중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며 한국은 단지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변방 국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 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오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목표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고 강단에 올라선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학자로서 동아시아 역사를 파헤치는 것은 항상 도전적이었지만 수년간의 철저한 연구와 한국에서의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간과되어 온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한국은 온전한 의미의 국가였고 중국은 제국이었다는 근본적 차이입니다. 이 말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고 천 교수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국가와 제국의 차이는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공유된 역사와 문화, 언어적 동질성, 그리고 영토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스크린에는 고조선부터 현대 한국까지 이어지는 초격차 문명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약 5,000년간 이어져 온 문명의 연속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특히 조선의 500년은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영토에서 단일 국가가 유지된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저는 각종 역사적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한국 역사의 연속성은 미국 역사학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200년의 역사로 세계 최강국이 된 것과 비교하면 5,000년의 시간 동안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의 사례는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나 교수님, 어떻게 미국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오랜 세월 중국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민족 중심 국가라는 개념은 현대 세계에서 비현실적인 낭만에 불과합니다. 천 교수의 질문에 강당 내 공기가 팽팽해졌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신라시대 독창적인 문자 체계와 철학 서적들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신라시대부터 독자적 문자 체계와 철학을 발전시킨 한국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대학교 고문서 보관소에서 직접 발굴한 문헌 연구와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공동 연구 덕분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강당을 채웠어요.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역사적 위치가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 학자로서 추구하는 순간이었어요. 심포지엄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면서 제 발표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철저히 기록하는 나라라는 점이 제 연구의 근본적 토대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자국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무려 472년간의 역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적 쾌거입니다. 한국의 역사기록 문화는 단순한 문서 보관이 아닌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수천 권에 달하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천 교수를 비롯한 중국 학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기록 문화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해방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과 현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제부터 제가 파헤치려는 것은 바로 한국의 기적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저는 한국의 자영농혁명으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농지개혁은 단순한 토지 재분배가 아닌 경제기적의 첫 단추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농지개혁 전후의 통계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소작농에서 자영농으로 전환된 농민들은 자녀 교육에 과감히 투자했고 이것이 한국 산업화의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천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경쟁 속에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성공 사례가 주목받는 상황이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평균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중상위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어요.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초격차 성장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발전 모델과도 다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한때는 국제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한 물질적 성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올바른 일을 하자는 윤리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의로움과 올바름을 중시하는 정신이 경제 발전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윤리 경영 사례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활동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접근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 핵심 요소였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면 한국은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공 모델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세계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인프라 구축 속도였는데 한국은 도로, 항만, 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공이 아닌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천 교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며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비웃음 대신 점점 진지한 표정이 엿보였어요. 아마도 그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발표의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며 다음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경제 발전의 독특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집단 심리, 특히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성공 비결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 경제 기적에 숨겨진 근본 동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한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대변혁이었어요. 이 대변혁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1950년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재구성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흑백 사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어져온 지주 소작 체제가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전체 농가의 70%가 자기 땅을 소유한 자영농으로 변모했어요. 저는 농지개혁 전후에 대비되는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사진에는 허리 굽혀 일하는 소작농의 모습이, 두 번째 사진에는 자신의 땅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농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토록 평화적이면서도 철저한 사회 구조 개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천 교수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어서 농지개혁이 가져온 가장 혁명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소작료로 빼앗기지 않게 된 수확물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교육 통계가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취학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률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숫자들을 처음 봤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직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국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제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와 남편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한국 부모들의 희생은 그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한 슬라이드에는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전기조차 부족했던 시절, 한국의 학생들은 촛불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감수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닌 국가 재건을 위한 집단적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인터뷰한 한국의 노인 세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한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가장 큰 선물은 제가 받은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청중 속에서 미국 교육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인데 한국의 사례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듯 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한국은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이것이 초격차 산업화의 인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속도로 교육혁명을 이룬 사례는 없었어요. 이어서 저는 한국 국가의 지속성에 대한 더 깊은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미국은 건국 이후 25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공 사례로 우리는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지속성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역사적 연속성을 비교한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50년, 프랑스 제후공화국의 65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75년과 비교해보세요. 고려와 조선만 합쳐도 1000년이 넘는 연속성입니다.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는 약 5000년에 이릅니다. 저는 한국의 국가 지속성이 갖는 의미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국가의 지속성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DNA의 연속성, 국민 정체성의 일관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집단적 비전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놀라운 수준으로 유지해왔어요. 이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35년 식민 지배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쳤고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불굴의 의지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공의 근본 원천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 연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세계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후대에 전하겠다는 문화적 의지의 표현이에요. 어떤 미래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한국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한때는 극동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지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발표의 이 부분을 마무리했어요. 국가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닌 국민들의 정체성과 결속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 청중들의 눈빛에서 깊은 사색과 기대감이 읽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세계의 시선이 바로 이 순간 이 강당에서 변화하고 있었어요. 발표의 네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앞줄에서 천샤오롱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회의 진행자가 질문 시간이 아직 아니라고 말했지만 천 교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나 교수,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천 교수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은 결국 모든 경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성공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천 교수의 도발적인 발언에 청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학술적 반박을 넘어 한국의 모든 성취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감상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웃었어요. 저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의 학자로서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예정에 없던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천 교수님, 규모가 승리의 열쇠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중국 상위 10개 전자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규모로만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이 두 기업이 속한 나라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6%에 불과합니다. 규모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지닌 이유가 미국의 규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14억 소비자가 있다면 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브랜드는 삼성과 애플일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혁신지수 순위를 보여주었는데요. 규모가 전부라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5대 특허 강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천 교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어서 한국과 세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웨스트포인트를 아십니까? 인구 3,000명의 이 작은 마을은 한때 쇠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 현대자동차가 이곳에 공장을 세우면서 전 지역이 부활했어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즐기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식 교육열을 본받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닌 살아있는 실제 사례였어요. 이것이 단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힘은 규모가 아닌 질적 성장과 혁신에서 나옵니다. 저는 더욱 강력한 예시로 넘어갔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했어요. 이는 미국이 맺은 통화스왑 중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미국이 작은 나라에 이런 신뢰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경제적 혁신성과 안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천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어요. 천 교수님,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아시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애플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닌 기술력과 혁신이 승리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발표의 본래 흐름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저는 미국 학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만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를 폄하하거나 과대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20세기가 규모의 경제를 중시했다면 21세기는 질적 혁신과 기술력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천 교수는 자리에 착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반면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 대학의 학자들은 메모를 하며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제 발표는 이제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 비친 표정에서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학자로서 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간, 발표의 다음 세션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국가 지속성의 핵심 요소인 한국인들의 독특한 집단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이는 제가 수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와 돌반지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당시 수집된 금의 양과 그 가치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이런 집단 행동은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어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사진들로 넘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태안 앞바다에 원유 1만 2천 톤이 유출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도 없이 123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안가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자비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감당하며 평균 7시간 이상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봉사자들 중에는 회사원, 학생, 주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어르신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가장 최근 사례인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놀라운 사회적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9.5%,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율 96%, 자발적 자가격리 이행률 98.6%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청중들은 이 통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강제나 처벌 없이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닌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집단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제 저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독특한 집단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는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과 국난을 겪으며 형성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했던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의 DNA에 깊이 각인된 것이에요.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침략 경로가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몽골,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수백 차례 겪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외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라는 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인들의 이중적 특성이었는데요. 평소에 한국인들은 극도로 경쟁적입니다. 교육, 취업,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놀라운 협력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런 이중적 특성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어서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집단적 역동성을 기업 문화로 승화시켰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조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기 극복 DNA가 이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어요. 저는 최근 인터뷰한 삼성전자 임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는 평소에 부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내부 경쟁은 즉시 중단되고 전사적 협력 체제로 전환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깊은 사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독특한 민족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저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며 이런 한국인의 집단 심리가 현대 세계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 팬데믹, 자원 고갈 등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의 이기심을 넘어선 집단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속 단결력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독특한 국가 정체성과 집단 심리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건국 철학인 홍익인간 정신이 현대 세계 경제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한국 문명의 근본에 자리 잡은 철학적 기반을 탐구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홍익인간 정신은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닌 오늘날 한국의 국격 상승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네 글자에 담긴 의미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 한국 건국의 철학적 기반이자 민족의 혼을 대표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유래한 이 철학은 5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의 현대적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홍익인간 정신은 영토 확장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제국적 야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초월적 위상을 지닌 가치관입니다. 이 설명에 청중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출신 학자들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철학이 현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 전략은 세계 정복자가 아닌 세계 공헌자로서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현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철학이 기업 경영 철학으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국제 원조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로 이는 세계적으로 지구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인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의 활동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발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불평등,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도전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5000년간 지켜온 홍익인간 철학은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은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인류 문명의 황금빛 금자탑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친환경 기술, 디지털 혁신, 의료 발전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인류 공동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미국 학자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나누었는데요.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20년 넘게 국제 정치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들의 발전 모델을 분석했지만 한국만큼 독특하고 감동적인 사례는 없었어요. 우리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이 단순한 힘이 아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각국 외교관들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새로운 존경과 관심이 읽혔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위상과 현대적 성취가 마침내 세계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는 순간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위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학자로서 추구해온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정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5000년의 역사와 철학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 온갖 풍파를 이겨낸 한국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네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작은 나라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